살고 싶으면 가진 것을 당장 모두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적대에 둘러싸여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해준 은인이 기이한 제안을 합니다.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내 딸 중 한 명을 골라 사위가 되라는 것이었지요. 과연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을까요? 조선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지혜로운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한양을 향해 험한 산길을 걷고 있던 젊은 선비 김서방은 몰락한 양반가의 마지막 자손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벼슬을 하던 가문이었지나 아버지 대의 영모에 연루되어 가산을 모두 잃고 시골로 내려가 근근히 살아왔지요.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마지막 남은 노자돈을 들고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봐, 선비나리. 지나가려거든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시지.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도적 5명이 칼을 빼들고 둘러쌌습니다. 김서방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 보따리엔 과거 보러 가는 책과 며칠 먹을 양식밖에 없소. 제발 이것만은. 하지만 도적들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보따리에 은자가 숨겨져 있을 게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김서방은 할 수 없이 보따리를 풀어보였으나 정말 책과 보리 주먹밥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도적 두목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우릴 놀렸구나. 죽여서 산 밑에 묻어버려라. 칼날이 번쩍이며 김서방을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과거도 못 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천둥 같은 고통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삼배옷을 입었으나 그 위엄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구나. 내 놈도 저승길 동무로 보내주마. 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더 이상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어쩔 수 없구나. 다 덤벼라. 도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지팡이가 바람처럼 휘둘러지자 도적들이 하나둘씩 나가 떨어졌습니다. 으악. 비명 소리만 남기고 5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적 두목이 피를 흘리며 기어가려 하자 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 산길에서 양민을 괴롭히지 마라. 다음에 또 보이면 그땐 목숨을 거둘 것이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노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김서방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고 산짐승들이 나올 시각이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묵어가거라.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김서방은 사양했으나 노인의 완강한 권유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한참 걸어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여인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자 내부에서 4명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습니까? 모두 노인의 딸들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서방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묵어갈 손님이시다. 저녁 준비를 하거라. 딸들은 공손히 인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노인은 말없이 김서방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선비, 오늘 내가 자네 목숨을 구했지? 그렇습니다.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김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목숨을 살려준 대가를 치러야 하네. 김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제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오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돈이나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네. 내게는 내 딸이 있지. 모두 혼기가 찼으나 이 깊은 산속에 사는 탓에 혼처를 정하지 못했네. 자네가 내 딸 중 한 명을 택하여 사위가 되어준다면 목숨 구해준 대가는 다 받은 것으로 하겠네.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감히. 내 딸들은 모두 훌륭하네. 하루 동안 잘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를 택하게. 단, 한 번 선택하면 번복할 수 없네. 그것이 조건이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서방은 난감했으나 목숨의 은인이 하는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동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사위가 되라니. 그것도 하루 만에 결정하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이렇게 혼처가 정해지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일찍 내 자매가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자세히 볼 기회였습니다. 첫째 딸이 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편히 드십시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밝은 달 같았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또렷했고 피부는 눈처럼 희었습니다. 게다가 검은 고도 잘 탄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찬물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글씨를 잘 쓴다고 했는데 방 한쪽에 걸린 글씨를 보니 과연 명필이었습니다. 시문에도 능하다 했습니다. 양반가 부인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셋째 딸은 조용히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춤과 노래를 잘한다고 했는데 걸음걸이부터 우아했습니다. 옷맵시도 좋고 손놀림이 곱디고 왔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넷째 딸은 말없이 뒤에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세 언니에 비해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도 언니들에 비해 예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해도 고개를 숙이고 피했습니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재주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들 그늘에 가려진 듯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떠한가? 내 딸들이 모두 훌륭하지 않은가?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훌륭하십니다. 그럼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게. 저녁 무렵 답을 듣겠네. 노인은 산으로 나갔고 김서방은 마당에 앉아 내 자매를 관찰했습니다. 오전 내내 세 언니는 각자의 재주를 뽐냈습니다. 첫째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산새도 멈춰 듣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둘째는 시를 한 수 지어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꽃잎 날리니 인연도 바람결에 실려 오는구나. 운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춤을 추었습니다. 나비가 꽃 사이를 노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두리번거리다 부엌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쩍 다가가 보니 넷째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십니까?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넷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예. 식구가 많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그을음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넷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은 각자 재주가 있으니 그걸 갈고 닦아야지요. 저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말투에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새 언니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손톱도 깨끗하고 손도 하얗고 고왔습니다. 반면 넷째는 아직도 부엌일을 하느라 제일 늦게 왔습니다. 옷에 물이 튀어 얼룩이 졌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언니는 또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고, 둘째는 책을 읽었으며, 셋째는 자수를 놓았습니다. 넷째만 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슬쩍 뒤따라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넷째는 무거운 물동이를 날라 솥에 붓고 쌀을 일일이 씻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서방의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것이 밀려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모습. 불평 없이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노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정했는가? 저녁상이 차려지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넷째가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나르다 손톱 밑을 보니 검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노인이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딸을 택할 것인지 말해보게. 새 언니는 기대에 찬 눈으로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첫째는 검은고 실력을, 둘째는 글재주를, 셋째는 춤 솜씨를 뽐냈으니까요. 넷째만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넷째 따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새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넷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마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넷째를? 예, 넷째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김서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아이를 택하시는 겁니까? 제가 검은고를 못 탔습니까? 둘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시문에 능하고 글씨도 잘 쓰지 않습니까? 셋째도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딸들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선택권을 주었으니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김서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정말 넷째를 택하겠다는 게냐? 한 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고 했네. 진심이냐? 예, 진심입니다. 김서방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그럼 이유를 말해보게. 왜 하필 넷째를 택했는지 그 까닭을 듣고 싶구나. 노인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김서방은 잠시 넷째를 바라봤습니다. 넷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 때문입니다. 김서방의 대답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라니 무슨 말인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따님을 지켜봤습니다. 세 분은 각자의 재주를 보여주셨지요. 검은고, 글씨, 춤.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세 분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은 깨끗하고 손은 희고 고왔습니다. 노동의 흔적이 없었지요. 반면 넷째 따님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고 불을 지피고 채소를 씻은 흔적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저는 고운 꽃이 아니라 뿌리를 택하고 싶었습니다. 꽃은 시들지만 뿌리는 평생 나무를 지탱하니까요. 새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재주만 뽐내고 정작 집안일은 막내에게만 떠넘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답변이네. 자네는 사물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아는구나. 노인이 넷째에게 말했습니다. 덕이야, 이분이 내 남편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덕이라 불린 넷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딸이니라.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 노인은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간소하게 혼례를 치르겠네. 그리고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다음 날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혼례였습니다. 저녁 무렵 노인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사실 나는 조선 제일의 무관으로 벼슬을 하다 세상이 싫어 이곳에 은둔한 사람이네. 재산이 좀 있지. 이제 그 전부를 덕이에게 주겠네. 노인이 장롱을 열자 은자 수백 냥이 나왔습니다. 새 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첫째가 항의했습니다. 왜 넷째에게만? 노인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재주만 믿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 덕이만 묵묵히 가족을 섬겼느니라. 이 제사는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이니라. 둘째가 울먹였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셋째도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다. 김서방은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덕이의 내면을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니라. 새 언니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김서방과 덕이는 노인께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잘 가거라.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덕이를 잘 보살피거라. 노인의 눈가도 촉촉이 젖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은자를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어두워진 산길에서 또다시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라. 김서방은 시겁했습니다. 또 도적이라니.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처음 노인이 물리쳤던 그 도적들이었습니다. 너 그때 그 선비로구나. 이번엔 살려주지 않겠다. 도적들은 보따리를 빼앗아 열어봤습니다. 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구나. 도적들은 환호했습니다. 김서방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혼인하여 새 살림을 차리려던 돈입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은자를 모두 챙긴 도적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거 볼 노자도 집 마련할 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덕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목숨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그 말에 김서방은 부인을 새삼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빈손으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안은 집값이 비싸 성박 변두리의 작은 움막을 얻었습니다.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부인,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덕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면 어디든 지립니다. 과거 시험까지는 석 달이 남았습니다. 김서방은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습니다. 덕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땀이 고와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마주 앉아 보리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품팔이에서 돌아오는데 손을 다쳤습니다. 통나무를 나르다가 손등에 상처가 났던 것입니다. 덕이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김서방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부인, 치마를 찢다니. 옷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서방님 손이 더 중요합니다. 김서방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김서방은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김서방은 붓을 들었습니다. 순간 떠오른 것은 부인 덕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 김서방은 써내려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진심에 있습니다. 화려한 정책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꽃이 아니라 뿌리를 보살펴야 나무가 자라듯 겉모습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서방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등짐 물지개, 뗄나무 나르기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덕이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동이 텄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김서방이 떨어진 문풍지를 손수 바르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뜨끈한 숭늉을 내왔습니다. 서방님, 몸 좀 녹이세요. 부인도 함께 마십시다. 두 사람은 그릇을 나눠 들고 마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덕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하느라 몸이 상한 것입니다. 김서방이 걱정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쉬시오. 괜찮습니다. 이 옷값 납기일이 내일인데. 덕이는 기침을 참으며 바늘을 들었습니다. 김서방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고생을 시키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덕이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김서방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소. 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덕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다 바느질을 마치고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김서방이 덕이를 부축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서방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열병입니다. 약을 지어 드려야 합니다. 약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자 2냥입니다. 김서방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부인을 살려야 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이 입던 옷까지며 신발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겨우 은자 1냥 반을 만들었습니다. 모자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던 김서방은 마침 품팔이 일을 하나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은자 반냥을 주겠다. 김서방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부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돈을 받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약을 지어주시오. 의원이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약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덕이는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약을 가져왔소. 김서방이 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습니다. 덕이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서방이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덕이가 겨우 몸을 일으켜 김서방을 간호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덕이는 자신도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남편을 돌봤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밤새 옆에 앉아 간호했습니다. 김서방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물었습니다. 부인, 약값은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덕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가발을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자 1냥을 받아 약을 지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밤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두 사람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김서방이 덕이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부인, 머리카락을. 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자라면 됩니다. 서방님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서방은 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병을 이겨낸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갑과 을과 그리고 마침내 김서방 장원급제 자신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원급제라니 김서방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어사화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덕이가 놀라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김서방이 어사화를 내밀었습니다. 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렇소. 당신 덕분이요. 김서방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떨며 바느질하던 모습, 병들어 누웠을 때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모습, 머리카락을 잘라 약값을 마련하던 모습.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서방님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실 거라고요. 김서방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요. 당신은 저희 뿌리입니다. 저를 지탱해 준 힘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김서방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종육품 주부 벼슬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시작으로는 좋았습니다. 관아에서 사택을 제공했습니다. 허름한 움막을 떠나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덕이는 새 집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이게 꿈만 같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소. 편히 사십시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오품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덕이도 관직 부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었고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직접 돌보며 하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언니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새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덕이야. 나다. 언니. 덕이는 깜짝 놀라 언니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어쩐 일이세요? 첫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인 후 남편에게 거만하게 굴었답니다. 나는 검은고도 타고 노래도 잘하는 여자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처음엔 남편이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쳤답니다. 집안일은 하지 않고 재주만 자랑하니 시댁에서도 미움을 받았답니다.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를 들였고 첫째 언니는 쫓겨났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둘째 언니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덕아,
나 좀 도와줘. 둘째 언니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글씨 잘 쓰고 시문에 능하다는 교만으로 시댁 어른들을 무시했답니다. 저는 양반가 교수입니다. 천한 일은 할 수 없어요.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답니다. 셋째 언니도 나타났습니다. 막내야, 언니 좀 살려줘. 셋째는 허영심에 빠져 살았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사들였답니다. 남편이 번 돈을 물쓰듯 했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시리에 빠져 병들었답니다. 셋째 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왔다고 했습니다. 덕이는 세 언니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언니들, 여기서 함께 지내세요. 김서방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가족입니다. 당연히 도와야지요. 세 언니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아, 미안하다. 예전에 너를 무시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언니는 덕이의 집에서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둘째는 교만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허영심을 버리고 검소해졌습니다. 덕이는 언니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쳤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니들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새 언니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에게 좋은 혼처가 생겼습니다. 상인이었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인 따위와 혼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첫째는 행복하게 시집갔습니다. 둘째도 재혼했습니다. 과부였지만 성실한 선비였습니다. 글씨 잘 쓰는 것보다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시댁을 섬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셋째는 작은 바느질 가게를 차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손수 만드는 게 더 보람 있습니다. 셋째는 검소하게 살며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병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김서방의 청렴함과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관 부인이 되었어도 스스로 집안을 돌보고 하인들과 함께 밭일도 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런 일은 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양반 부인들이 물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야 제 손 같습니다. 덕이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소문이 나서 왕비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저런 부인이 있기에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김서방은 부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두 사람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김서방은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건강하게 집안을 돌봤습니다. 슬하의 자식도 셋이나 두었고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손주들도 재롱을 부리며 뛰어놀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김서방이 반가이 맞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느냐? 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덕이도 만나 기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잘 사니
아비로서 흡족하구나. 저녁 식사 후 노인이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덕이를 택했는지 이제 아느냐?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톱 밑의 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흙은 상징이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겉모습이 아닌 본질의 아름다움을 뜻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다. 너는 표면이 아닌 본질을 받느니라. 세 딸은 재주는 있었으나 마음이 없었다. 덕이만 재주는 없어 보였으나 마음이 있었다. 결국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니라. 나는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확인하고 싶었느니라. 김서방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의 가르침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인이 김서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내 선택이 옳았기에 행복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때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너는 그 눈을 가졌느니라. 노인은 며칠 머물다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덕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 중 가장 귀한 딸이었느니라. 항상 자랑스러웠다. 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노인이 사라진 뒤 김서방과 덕이는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00년 애로했습니다. 김서방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덕이는 몇 년 뒤 뒤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고,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으니 손톱 밑의 흙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었도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내 자매 중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 어린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